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정점 변경 논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판결 내용과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때 아닌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에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곽관영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곽관영 위원장님은 한 달 만이 다시 오시는 거죠? 네네, 오랜만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비 피해는 없었나요? 남양주는 어땠습니까? 다행히 남양주 지역은 그렇게 비 피해가 크지 않아가지고요. 네. 저희는 지금 좀 부실하게 이제 수해 복구가 되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좀 지원들을 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천들이 많아요. 지역 내에 천들이 많아가지고 여전히 조금 위태위태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폭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 대책 세우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장마가 끝나고 다시 이제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였죠. 26일에 국회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놓고 이 민주당과 여당의 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제비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이 공방이 상당했는데요. 우리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거 특검 추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은 누가 왜 변경안을 지시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왜 변경안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근거를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고 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다라 해서 뭐 55건의 어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상당히 부실한 것들이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는 그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누가 지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어떤 특검이라든지 저는 그걸 동원해서밖에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왜 변경안을 바뀌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관이 나와서 국회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조도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난 이태원 국조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안 나와버려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국조로 가는 것도 솔직히 너무 시간 낭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특검으로 가서 이걸 저는 특검으로 추진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꼭.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어떻게든 민주당으로서는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건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걸 뭐 원장관은 계속 정쟁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쟁이나 아니 누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일가의 집안 땅이 그렇게 많은데 고속도로에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원래 있던 자리도 아니, 원래 계획된 것도 아니고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해가 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당에서 이 부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정점 변경이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특정인의 이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당으로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어제가 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가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좀 정쟁화된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민들께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또 정치권의 의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현안 질의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공개된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현안 질의하는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또 원장관은 아는 대로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식시키면서 정말 양평 국민들에게는 수건 사업인 이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네. 어제 그 자리가 그런 해명을 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쟁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양평 가서 국민들이랑 만나서 현안 청취하겠다 그러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본회의에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특검과 관련된 것은 조금 지금 이르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저하게 위법 행위가 있거나 뭔가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하다가는 이건 오히려 정치권 전체가 너무나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좀 극단적인 상황에 쓰는 제도들을 남용한다는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국정조사 등이 전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도 해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간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요. 하여간 어제 보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들었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 감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 논란도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백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는 민주당이 사과하면 더 이상 정쟁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사업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관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무슨 대권 후보로서 뭐 우뚝 섰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말하지만 원희룡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 협소한 어떤 정치적 마인드와 저는 이러한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형태의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누가 저런 국토부 장관에게 그냥 어찌 보면 즉흥적이고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국토부 어떤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을 맡겨요? 저는 절대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을 신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무슨 말 하니까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틀렸어요. 어떤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만한 야당에 대해서 어저께 예를 들어서 자료를 그때 55건 그럼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일이에요. 백지화를 선언하기 전에. 근데 그냥 무작정 누군가에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본인의 공식적인 해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백지화 다 백지화 시켜놓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되니까 논란이 좀 잦아들 것 같으니까 아니 그때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중단의 의미고 다시 야당이 사과를 하면 야당이 왜 사과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언제 이런 일 가지고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나요? 저는 이러한 자체가 국가 정책 정말 어찌 보면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여야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흘러가야 될 어떤 국가 정책을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원희룡 장관이에요. 이런 장관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전알리법석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원희룡 장관 다시 한번 재평가했고요. 예전에 참 한나라당 시절에 남원정이라고 하는 소신파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참 당 지도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했던 그때가 참 아쉽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어디에 간데없고 오히려 진짜 권력만을 추종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은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서고 싶겠지만은 절대 설 수 없다는 걸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엄청 세시네요. 네, 저도
일견 좀 동의하는 측면이 뭐냐면 좀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변호사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여기에서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국민들과 양평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계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찾아가자라는 생산적인 의미였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정부로도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논란이 촉발됐던 그 초기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자극적으로 정쟁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코스가 이렇게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 왜 그런지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당장 김건희 처갓당 의혹 뭐 무슨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약간 정치 선동 같은 게 좀 기술이 같은 게 제가 보기에 좀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도 약간 일종의 영린을 걷는 것처럼 예.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게 이제 정치권의 영역에서 이제 맞붙게 된 건데 저는 사실은 이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풀려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장관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약간은 정치인이 대응하듯이 좀 이 논란을 대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가지 개인적인 감상을 좀 덧붙이자면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나 정치인처럼 대응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일개의 그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백지화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뭐 폭탄 선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제도 보면 그 묻는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방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분위기가 과열된 이 상황에서 국면을 좀 전환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논란이 처음에 커지고 나서 이게 쭉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 땅 말고 다른 민주당 야당 정치인들 땅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저분하게 취재들이 이루어지고 약간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들로 이게 정쟁들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국토부에서는 실제로 이 중요한 것은 어떤 코스가 더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뭐 그 더 이익이 그렇죠. 되고 이런 네.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사실들을 밝히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하면 이게 생산적인 공방이 될 텐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일종의 여기서 충격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선언들까지 해가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였다. 실제로 지금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 이후에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포커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가 되게 중요한 그 계기고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봤는데 그 소기의 목적을 사실 잘 달성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이러한 그 회의를 하면서 가장 국토부와 원장관이 잘못한 점은 뭐냐. 제대로 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대한 조작 의혹도 있습니다. 분명히 원본 자료, 그러니까 로 데이터라고 하죠. 원래 작성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떠한 유리한 부분만 취합을 하는 내용, 불리한 내용을 아예 삭제해가지고 그것도 정밀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삭제를 했으면 편집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페이지 수라든지 이런 게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앞에 목차에는 있는데 뒤에 내용은 아예 빠져 있는 내용들이었지. 굉장히 저는 이런 자료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원장관과 국토부가 이 사안을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 사안이 그 가벼운 사안입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그냥 비용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그런 자료 하나 제대로 공개하면서도 자료 하나 제대로 취합을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왜 어느 의원실에는 보내고 어느 의원실에 또 보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든지 정말 꼼꼼하지 못하게 했다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을까? 이거 그냥 급하게 만드느라 이렇게 시간이 없었을까? 저는 그리고 어저께 원장관의 해명도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제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간만에 정말 좋은 활동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 정점, 그러니까 강상면 근처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있는 대로 정점을 하면 거기 근처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수변 지역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법상으로도 되지 않아요. 네. 거기가 충분히 법으로 바꿔서 수변 지역이어도 아파트 개발까지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원장관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런 데 와서 국민을 속이고 있죠?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더욱 국조나 아니면 진짜 특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장관이 자기 다 모든 걸 소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그 전에 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도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더 의혹이 커져가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의 구성원이지만 조금 아쉬운 측면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정부와 그다음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어제 현안 질의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 아니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공공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사실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이나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게 있는데 장관이 아느냐 몰랐느냐 왜 저 사람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느냐 증인을 부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런데 우리가 이 증인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안 나왔냐 뭐 이런 약간 사변적인 거 가지고만 공방이 막 6시, 7시까지 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국토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판을 벌이려면 더 잘 준비해 와서 완전히 국민들께서 아 그래 저거는 진짜 마타도어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뭐 이거 이해찬 전 총리께서 전 대표께서 처음에 의혹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제한 것도 사과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어제 그 자리는 적어도 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아쉬움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을 했는데 뭐 기각이야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인데 이게 만장일치로 기각될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저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이란 게 정치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권한과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야의 구성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에 따라서 저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탄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까지 우리가 역대 탄핵에 대한 심판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전원 일치된 그 결정이었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었거든요. 그때도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고 한다면 지금의 결정이 저는 뭐 이색적이다, 뭐 이례적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낸 결정을 하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큰 줄기는 이러잖아요. 위법이 있을 수는 있다. 위법이 있을 수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탄핵은 파면이라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면은 한마디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만큼의 특히나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선출직은 아니더라도 어떤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에 대한 파면은 굉장히 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중대성에서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민주당이 이걸 탄핵 소추를 근데 이렇게 쉽게 지금 그렇게 지금 비판하시는 뭐 여당도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왜 탄핵을 했냐? 당시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게요. 10월 12구 참사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윤희근 경찰청장, 그다음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셨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책임 없다는 듯이 그냥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해임결의까지 했어요. 해임결의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씹었어요. 진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아니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장관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유가족들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젓이 그냥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죽했으면 탄핵을 소추했겠습니까 국회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저는 시기가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탄핵을 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결정 나기 전에. 그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탄핵 기각 결정을 예상을 하고 기각 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나는 당당해. 난 면죄부 받았어.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잘못한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부가 오히려 정말 너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각 결정이 나고 그 당일날 바로 일정이
일정을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각 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참사 초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예.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은 다른 것이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다뤘던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전에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비를 철저히 했는가. 두 번째는 사후에 이 뭐 여러 가지 그 조처를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마지막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했는가 이 점이었거든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이 중대성을 판단하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파면을 결정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전원일치로 했지만 세 분의 그 또 재판관께서는 소수 의견으로서 이 성실 의무에 대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면죄부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직하는 것이 더 맞는 처사일 것이. 이게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로서도 여당으로서 좋아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임을 다하는 것만이 사실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그래서 첫 일정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실까? 유가족을 만날까? 어디로 가실까 했는데 어제 수해복구 현장으로 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수해 현장으로 가셨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167일 동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참사를 또 막아야 하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었을 예. 텐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행보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요.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어떤 국민들께 불신을 받는 이런 언행들이라든지 좀 고압적인 태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더 낮은 자세로 그 본인의 직무에 임하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어려워진 건 아닌가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헌재 판결도 나왔는데 저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정치적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고 네. 정무적인 판단을 잘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래 뭐 법적인 책임이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저 같으면 사퇴를 하게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이런 아무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적반하장급이죠. 뭐 뭔 잘못이 있냐. 오히려 이거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국민의 마음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구나. 정치인의 기본 능력은 어떤 상대방과의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아픔, 특히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 아니 159명이라는 젊은 목숨들이 그리고 그 목숨들을 잃은 가족들을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자기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억장이 안 무너져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최소한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12구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지금 야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여당에서 아예 이 논의의 장에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지금 어디 논의를 하자고 하면 다 퇴장해 버리시고 그러거든요. 이거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유족이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유족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유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12구 참사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최소한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아예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나 몰라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달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하도 뭐 거부권하니까. 제발 국민의힘에서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곧 이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좀 조속하게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징계안인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10개월. 생각보다 강한 징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저는 저도 이 10개월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총선까지여서 그런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SNS에 쓴 대로 발언권 정지는 아니거든요. 예. 당원권 정지일 예. 뿐이지. 근데 지금 시장이 현직 시장에게 뭐 당원권 정지가 무슨 실효적 의미는 없잖아요. 솔직히 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뭐 결국 하다 보면 아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의 세력을 당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원래 못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죠, 홍준표 지금, 시장이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지분이 없고 지금 본인도 거기 서 있기 때문에 힘든데 어디 본인 주변 사람들까지 챙겨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총선에 많이 도전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걸 가만히 용산에서 놔둘까요? 홍준표 사람이나 찍혀 있는데 공천을 줄리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을 그냥 엿보이는구나 당에서. 그러니까 워낙 눈에 가시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른 소리 하시니까 예. 가끔씩.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당원권 정지 10개월이야 뭐. 상징적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을 이렇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단순한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지자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당으로서는 또 대권 후보셨고 여러 가지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만큼 또 책임을 납중하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보이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윤리위에서 나름대로 좀 중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예상보다는 좀 과한 징계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할 만한 징계를 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중에 이렇게 골프를 치고 하는 부분이 저희 당원 당규에 명시된 대로 뭔가 해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한 말이나 대응들이 전 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 같은 젊은 후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에서 기자한테 윽박 지르고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겁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이 과연 우리가 뽑은 대표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당내에서 경종을 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얼마나 타격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 차원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징계가 뭐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남의 당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같이 그러니까 막 집중포화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오히려 좀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러한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드렸거든요. 예. 좀 같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 걸렸다는 식으로 남의 당 얘기하듯이 막 같이 비판할 입장은 아니다. 저희 당내에 있는 선배님들께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언행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 예, 오송 참사와 예. 더불어서 예. 행동도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맞듣지가 않고요. 예. 납득이 안 돼요. 무슨 갑자기 계산 때문에 무너진다고 계산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계산에 본인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참사 다음 날 무슨 또 공사를 발주하고 예. 그리고 이분이 뒤늦게 나타나서 저도 되게 이 오송 참사 뉴스를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예. 최소한 뭐 국무총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충북도지사는 그래도 바로 와야 되잖아요. 청주시장하고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런 점이 저는 의아했어요. 되게. 근데 발언 자체도 또 와가지고 유가족이 어떤 빈소에 와서 아니 자기가 일찍 왔었어. 뭐 달라질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나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김영환 지사에 대해 충북도지사에서 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진짜 저는 이분 출당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분이에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충북 도민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그래서 홍준표 시장 이런 것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형평성에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적 징계?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윤리는 저는 과거 이준석 대표 징계, 그다음에 이번 홍 시장 징계 이런 걸 보면서 아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걸림돌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는 선택적 징계만 하는 윤리는 정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그 법정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된다. 그리고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당군 이래 처음이죠. 예, 당군 이래, 예. 당군 이래 처음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아마 사위가 대통령이라서 안심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날 예. 뭐 집행유예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 뭐 재판부에서 저는 뭐 사법부에서 그냥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예. 생각하고 오히려 검찰에서 축소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우리가 뭐 변호사나 법률 공부를 조금이라도 형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배울 때 책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그냥 위조를 하는 게 위조범 사문서 위조는 예. 앞에 법조문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행사할 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돼요. 예.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연습장에다가 뭘 이렇게 혼자 써가지고 위조를 하는 거 아무 죄 안 됩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행사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의 결과가 뭐가 어떤 재물적인 뭐 이득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기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그 장모에 대한 기소가 검찰에서 축소 기소한 건 아닌가. 예. 근데 법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왜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본인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미 1년이란 것도 굉장히 혜택이고 뭐 예. 이거 이후에 뭐 지금 원래는 의정부 구치소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동부구치소로 경계를 넘어서 조금 편안할 수 있는 동부구치소로 좀 이감된 것도 좀 이례적이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왜냐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장모에 대해서 이 언급하셨잖아요. 우리 장모가 50억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했는데 검사 사위한테 미리 상의했었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참 희한해요. 여기 보면 돈을 벌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벌고 주가 조작도 당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고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한번 우리 친윤 곽광영 위원장님께서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뭐 변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조금 저는 근데 나눠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겠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법정 구속이라는 거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장모님 본인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셨던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때 엄청 반응 당황스럽고.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검찰에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이게 행위가 있는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사기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묻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문서 기소를 위조만? 사무소 네. 위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기소가 너무나 좀 약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저는 재판부에서 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뭐 물론 그 장모 최은순 씨의 그동안의 이제 태도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난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장모가 뭐 도주의 우려나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만한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일종의 괘씸죄가 좀 적용된 게 아닌가. 그런 태도 문제 그다음에 검찰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예. 이런 판단들을 재판부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전 장모 개인에 대해서도 그날 보인 반응들 이게 본인이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또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판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꾸준하게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장모 그다음에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온 측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코멘트들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불필요한 어떤 논란들만 낳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론적인 이야기 이외에 다른 얘기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해라 유감 표명해라 만약에
이 장모의 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갖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거나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안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내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선 측면에서 그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에 우리 장모는 뭐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이게 언론에 밝혀졌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한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 얘기를 좀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와전돼서 전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들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본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방어한답시고 이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본인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비호하거나 혹은 있는 죄를 덮어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고 또 이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공정과 상식을 걸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원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해야 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말씀드린 대로 장모를 좀 옹호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사실 수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단 수사는 해봐야죠. 허위사실 공표인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예. 때문에 뭐 재직 기간에 어떤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소추만을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한다는 예. 것이지. 근데 뭐 당장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정권 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당장 저는 수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그래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조심을 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없이 누구의 이의 제기도 없이 누가 문제 제기도 하지 않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무법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해야 한다면 누군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에는 뭐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송영길 대표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 왜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할 때인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고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언론을 본인한테 집중시켜갖고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자꾸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잘 모르겠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먼저 이 부분이 일소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셔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영길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은 소영길 대표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부실한 수사고 과연 소영길 대표까지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재판은 될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릴 거는 풀려야겠죠. 민주당에 네. 대한 의혹도. 자,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검찰도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이화영 부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데려와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부인과 설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게 무슨 가정재판. 그러니까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저도 처음 보고요. 근데 뭐 그 변호인 선임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가족들과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적 선임 계약을 하고 돈을 뭐 지급하는 거야 가족들이 밖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피고인이 선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밝힌 대로 뭐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은 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좀 일단은 이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떠벌릴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뭐 직접 면회를 가든지 지금 뭐 접견 도와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접견 변호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진위를 서로 파악을 해서 어떤 같은 뜻 아래서 이걸 대응을 해 가는 게 재판을 대응해 가는 것이 맞지 서로 이렇게 이견을 보인다 해서 그게 과연 이화영 본인에게 일단 재판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리할까? 제가 재판장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것은 분명해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이화영 부지사의 포지션이 네.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 편이냐 아니면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근데 궁금하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공개된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본인이 이미 진술한 검찰 조서 피신 조서가 공개가 된다든지 이러면 뭐 다들 알겠지만은 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이화영 씨의 부인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밝힌 거 보면 예. 변호인과의 과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변호인과의 과정을 얘기하신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이화영 씨가 검찰에서 이미 그 피신 조서에서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그걸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우면 그냥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그 이화영 씨 그 배우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화영 씨는 이미 검찰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화영 씨가 어디에 있다, 뭐 어느 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뭐 일단은 그런 진술을 검찰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접견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갔었나요? 거기서 이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이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만 그 포지션이 얘기가 되고 예. 회유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이화영 지사가 지금 마지막 고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사수하지 않으면 뚝이 무너진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네. 가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초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법적 리스크가 제기됐을 때 뭐 대장동, 백현동 여러 건들이 있지만 저는 바로 이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가 아마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고리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뭐 300만 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이제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 거기에 연루돼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이 규명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제 이 부분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루 관련된 그 사실관계를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히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 배우자와의 그 재판정에서의 설전을 보면서 약간 좀 전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현장에서 예.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체에 나와서 그 뒤에 있었던 후일담을 이제 밝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분이 일종의 매뉴얼을 계속해서 이화영 전 지사한테 전달하고 있고 그게 검찰의 회유이든 뭐 압박이든 통하지 않고 이화영 지사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변화되고 선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막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이제 배우자 말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너무나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나름대로 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입장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인이라는 분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뭐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과연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상식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본인의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좀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여운 남성으로서 섬뜩하셨겠네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네. 네. 그저 다른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혁신위에서 당초에 체포동의안은 가결로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전 의원이 해라. 이것이 1호안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게 좀 뭐랄까요? 변경돼도 바뀌었다고 하나요? 이거를 기명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네. 밝혀라. 이게 무슨 혁신안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의 혁신위가 뭘 혁신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실 거면 그냥 다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려고 여기 혁신위에 민주당에서 혁신이라는 그 정말 거대한 이름을 가지고 혁신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이런 거 하시라고 혁신이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고 당이 어찌 보면 지금 다 지나간 거에 대한 민주당이 물론 잘못한 것들이지만은 뭐 지금까지 보면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기명투표 변경안 이런 거 다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들이에요. 지금 불체포 특권은 개헌 사안이에요. 예. 그 헌법 개정 사안이고 그다음에 기명투표는 국회법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걸 바꿔 개정하라는 내용인가요? 그 되겠어요? 그렇죠.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무슨 민주당 혁신이라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안 중에 하나니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있다 봐요. 그리고 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다 그 입법 취지는 그래요. 어떤 누구 인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체포동의안이 어떤 누군가에게 이름을 밝혔을 때 나중에 혹시나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사법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기명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입법 취지가 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이걸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여당과의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냥 덥석 그냥 대표도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얘기만 하신다면 대표로서 권위가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명투표를 해라 말아라. 오히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잖아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당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그쳤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걸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거 저는 뭐 기명투표도 되고 무기명투표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네. 민주당 혁신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혁신위가 처음에 뛸 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죠.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가 뭐 다시 번복되는 네. 일도 있었고 혁신위의 구성 몇 면을 가지고 이게 뭐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게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가지고 논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란 좀 어렵겠구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제 논란들을 보면서 역시나 예상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면서 전혀 이제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런 당내에서 당론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적으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당내에서 의결하면 사실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재량권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본질은 국회의원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법적인 판단을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마느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방법을 당에서 추인하기 위해서 혹은 동의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변적인 거 가지고 논의하고 본질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명투표 이제 무기명 투표 얘기하면서 이게 뭐 수박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까지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위가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분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칼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통합의 과정으로 이끌고 가야지만 사실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만약에 이번 혁신위가 원래 있던 소명들을 다하고자 한다면 본연의 임무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 쪽이고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국회의원의 권위라든지 당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측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본질에 다가가서 칼을 쥘 수 있는 그런 네. 태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요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요연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아예 당의 분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 또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전체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